돋보기 프레지던트.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 목소리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예, 돋보기는 그야말로 명품 목소리입니다. 예, 아니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 톤이 굉장히 그렇죠. 좋다는 막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막 뭐 댓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달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예.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과연 언제 스톱할까? 네? 그 시기를 예측해 보는 거죠. 아, 오늘 출마 선언만 사실상의 출마 선언 뭐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했는데 오늘 스톱한다라면 언제 스톱하냐고 물어보면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제 윤석열의 행보는 예. 이 헌정사상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네. 제3 후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과거 3후보들이 어떻게 명멸했나 이걸 살펴보고 거기에 비춰서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거 오늘 선언한 사람한테 너무 좀 야박한 이런 이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게? 원래 정치는 냉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지금 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의 핵심 워드가 이거거든요. 공정과 정의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요약은 그건데 그 밑에 가면 문재인 정부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를 의심했는데 아니 민주주의라는 게 정치적 자유를 근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투표하는 노예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정치 공부를 아직 조금 덜 해서 그러니까 정치 수준이 아니고 근본 철학 아니 그것도 이건 근본도 아니야.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철학을 알면 그렇게 말 못하지. 어떻게 자유를 빼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돼요? 그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조중동 사설 쓰는 사람들 3명이 한 말을 섞어놓은 거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자유라는 말을 넣든 말든 똑같은 말인데 굳이 자유를 넣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자유가 들어가는 게 뭐가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 역전압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건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소위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투표를 통해서 사회 운영의 원리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 없이 무슨 민주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은 이것도 모르고 지금 한 거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아주 저는 기분이 나빴던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적절한 표현이 그래 기업으로 할게요. 제가 A 기업에 다녔어요. 거기서 상무하고 전무하고 연봉 받고 성과급 받고 해서 잘 꿀 빨아먹고 나왔어. 네. 나오더니 그런 거야. 저 개새끼 기업들 나쁜 새끼라는 거야. 이 욕을 하려면 사전에 전에 딱 제가 저런 더러운 기업에 다니면서 꿀을 빨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꿀 빨아먹은 걸로는 1위일걸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자, 뭐, 그런데 예. 오늘은 이게 출마 선언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네. 되느냐 이거죠. 네, 이른바 네.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필요도 있다. 근데 언제 스탑하자고 얘기할 거면서 무슨 그게 허니문이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다.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것은 아마도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근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나갔죠.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네. 총장은 아니죠. 총장은 이제 2년 남짓이고 그 전에 이제 중앙지검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자기는 4년 내내 탄압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걸 깜빡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원래는 본부장관까지 가야 되는데 탄압받아서 못 갔다고 보는 거야. 거기까지 인정하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3후보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자, 3후보라고 하면 2000년대 이후에 4명 있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그렇죠. 2002년에 정몽준.
그렇죠. 네, 정몽준이 있었고 2007년엔 고건 전 국무총리. 예. 그리고 2012년엔 안철수. 네, 그 유명한 안철수. 네. 혹시 혹은 간철수라고 하죠. 간철수. 예. 네. 그리고 2017년에는 한국이 낳은 유엔 사무총장 예. 반기문. 네,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네. 5번째로 등장한 제3 후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이인재도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니까. 그렇죠. 예. 이인재는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좀 빼고. 예. 아마 20, 30대는 이인재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몽준 전 그 축구협회 회장이죠. 정몽준 회장은 사실 2002년에 갑자기 떴어요. 2002년에 뭐가 있었죠?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해 이제 예. 월드컵 있었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이 있으면서 월드컵을 따고 진행하는데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면서 예. 이 사람이 갑자기 떴어요. 그렇죠. 갑자기 떴고 예. 월드컵이 5월하고 6월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해 6월에 지방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를 배출한 새천년 민주당, 예. 새천년 민주당이 패배합니다.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예. 그냥 몰살을 하죠. 몰살당하죠. 예. 이러면서 정몽준 회장이 갑자기 제3 후보로 부상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막판 단일화 협상에서 이 여론조사 문항에 실패하면서 사라지게 된 거죠. 실패라면은 여론조사 협상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3후보 약간 사무보 입장에서 3후보 입장에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07년에는 네. 또 고건이 있었죠. 고건. 고건에 대해서는 우리 KFC께서 한 말씀하시죠. 그거는 뭐랄까요? 1인지하 만인지상을 두 번 그렇죠. 맞죠? 네, 두 번 하셨죠. 했죠. 국무총리 두 번 했고 아마 30대 말인가 40대 초반에 전남지사를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장관도 3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억에 하여튼간 이 양반이 그 30대 때 하여튼간 뭐 날리는 일을 했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무총리로 고건 씨를 택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안정감, 소위 말하면 노무현의 약간의 불안감을 이제 총리 안정감으로 채우게 되면서 온 만큼 보수 또는 안정 희구 세력들에게는 고건 씨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군산 출신인데 거기서 군산에서 의원도 한번 했어요. 그건 좀 늦네요. 그러니까 민자당인가? 이렇게 이제 민정당으로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호남이 낳은 그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할 수 있는 호남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호남 소외 뭐 이런 좀 비판도 있었잖아요.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고건을 국무총리로 발탁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당시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었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 뭐 그 정동영 그 전 열린우리당 후보 그리고 손학규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명멸했었는데 어쨌든 고건 전 총리가 유력한 그 대선 주자로 회자되다가 결국은 이제 한꺼번에 7월인가 이때 불출마 선언을 하고 사실상 정치에서 은퇴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무보가 이제 사라졌고 그 다음에 2012년 안철수 현재 국민의당 대표는 대충 아시죠? 뭐 그때 사실은 그 시골의사하고 전국을 돌면서 박경철을 전국을 돌면서 청년들에게 희망 콘서트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굉장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사실 희망 콘서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청년들한테 위로와 격려를 툭툭 던지면서 그냥 뜬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 한 것도 없이. 아니 근데 별 한 것도 없이 그렇게 뜰 수가 있나요? 뭐 이제 백신을 무료로 배포했다든지. 그러니까 성공적 신호가 있고요. 사실은 안철수라는 게 사실 청부 세력의 대빵이에요. 청부라는 게 뭐냐?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부자 그러면 무조건 탁부거든요. 탁한 부자거든. 청부의 대표 세력이거든요. 저는 또 청부 사례 그게 아니고요.
그 옛날에 그 주당 얘기할 때 청탁 불문할 때 청주 탁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부 세력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깨끗한 부. 깨끗한 부. 그러니까 기술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크게 뭐 뇌물 쓰고 뭐 국가의 비호를 받고 특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기술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정한 부를 이룬 사람의 상징 인물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바라보는 게 되게 좋았죠. 그러다가 박경철이라는 의사와 만나서 전국을 돌면서 희망 그러니까 그게 절망인지 모르고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상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랐죠.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말할 때와 정치에 들어와서 말할 때 보면 거의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언우라고 좀 더듬거리고. 그 청년들한테 말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진솔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화법이 정치로 오니까 바보가 터진 그렇게 돼버린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사실 2012년 거의 끝까지 갔었어요. 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멋있어진 거. 거기서 더 멋있어진 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5%의 지지도를 갖고 안철수가 5%의 지지도를 받던 박원순에게 전격 양보를 하죠. 사실은 경선이나 모든 것이 저기가 되려면 이변을 일으키려면 예를 들면 이번에 저 정세균, 이광재 이렇게 단일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세균으로 할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효과가 빵인 거예요. 이광재로 단일화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선에서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을 꺾고 그렇죠. 이런 그런 거잖아 말이에요. 근데 그때 55%가 5%에게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안철수도 뜨고 박원순도 당선되는 그 쌍끌이 효과를 갖고 왔죠. 그러다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역시 정치라는 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끝까지 가긴 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계속해서 이상한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11월 한 말쯤에 11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그 2012년 선거가 있었던 그 선거 한 달 전쯤에 이 단일화를 먼저 주장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를 주장하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이 갑자기 문재인 후보 쪽으로 확 쏠려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막 빠지고 결국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2012년은 절반의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100% 실패도 아니다. 그래서 절반의 실패고. 그리고 2017년에 망했잖아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랬다가 다 그렇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가 계속 그 우경화를 계속합니다. 우경화를 계속하면서 원래 그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2030과 호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5%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는 도토리 후보가 되고 말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청부라는 게 우리가 흔히 그 다음에 그걸 표현을 광남좌파라 그랬잖아요. 사실 진보적 가치에 기대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측으로 가버리니까 그 소위 말하면 돈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회적 인식이 높아서 꽤 좌편향적 또는 진보 쪽의 성향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사실 안철수의 정체성 세력들인데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죠.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 거의 자민련 수준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민련보다 못하죠. 자민련은 의석이 최대 20석까지 가죠. 그러니까 자민련까지 돼버리니까 소위 청부 세력,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잘 될 가능성은 빵이다. 너무 또 그렇게 빵이죠. 매정하게 평가하시는 거는 이게 나중에 또 밤길 가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뭐 밤길 다쳐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2017년 반기문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반기문은 뭐 그야말로 반사체인 대표적인 인물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선거운동 해줘갖고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치 세계 대통령 소리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한국에서 자동으로 막 지지 그룹이 뜨니까 아이고 좋네. 그리고 구름 타고 왔다가 뚝 떨어졌죠 뭐. 간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2016년 12월까지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시죠? 당시에 이제 그 국정농단 촛불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인데
그리고 이제 이 1월달에 2017년 1월달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물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달,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설 연휴를 지나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요. 한 달 만에. 네네. 그래갖고 그때 반기문 때문에 이 테마주라고 아시죠? 알죠. 네, 반기문 테마주가 수십 개 네. 개미들이 거기에 몰빵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다 지역 이 바닥 밑에 지하실로 떨어지고 말았죠. 아유 충북에 가면은 그 음성 지역에 가면요. 거기에 뭐 반기문 공원 뭐 반기문 뭐 문 그래서 이 반씨들 세력들이 이 음성에 좀 있고 그다음에 전남 장성에 있어요. 그 장성고등학교가 반씨 가문의 학교거든요. 거기가 그 장성고가 꽤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장성이 반씨 가문의 집성촌인가요? 예,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에 장성고등학교가 아마 그 반씨 가문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게 혁신 교육으로 굉장히 한때 유명했었어요, 이 학교가. 그래서 그쪽이 난리가 났었죠, 막. 장성하고 음성이. 예. 둘 다 성자가 들어가네. 원래 음성 옛날에 성하고 주가 다 이제 고을 이름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예. 그다음으로 윤석열 총장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2000년대 4명의 3후보는 네. 안철수 빼고 네. 안철수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끝났어요. 네, 거의 제로라고 하셨지만 예. 아무튼 그래도 5% 네. 5%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이 낙엽처럼 지고 말았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저는 조기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보셔서 오늘 그 정치 참여 선언 그것도 솔직히 출마 선언이지만 정치 참여 선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을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한 이 상황을 이거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혼자 유튜브에서 떠들지만 정식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딱 이렇게 질문해요. 대놓고 직접 설명해봐라. 어떻게 정치적 자유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근데 자유 빠진 민주주의라는 게 되느냐. 이렇게 진짜 물어봤어요, 누가. 네. 생중계에서. 네. 뭐라고 답할 건데. 자, 그 대답은 우리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 두 번째로 기본이 안 돼 있다.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도돼 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뭐냐면 국가라는 게 사실 이를테면 형식적 평등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법적인 평등.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 네.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이 반기문이나 왜 우리가 과거 반사체 4명을 지금 다뤘잖아요. 이 과거 반사체 4명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싸우면서 지지율을 축적했다. 과거 4명은 안 싸웠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또 그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4년 내 싸웠다.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단단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수층이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36살짜리 이준석 당대표를 출범시켰잖아요. 그것은 이제 상당히 모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모험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반드시 찾기 위해서 36세 당대표를 출범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야 집권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층하고 원한 관계에 있는데도 이 사람 지지율이 굉장히 1위를 아주 탄탄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보수층이 쉽게 이 사람을 놓치지 않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줄리 아시죠? 줄리. 지난번에 모르시더니 이제 아셨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그러니까 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그리고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그리고 이제 본인도 지금 엑스파일에 등장한 그런 각종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이 사람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겠죠. 예, 감옥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먹을 거다. 예,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끝까지 버틸 거다. 어.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내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전망을 해보는 건데 저는 윤석열 같이 저렇게 커온 사람들, 저렇게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 언론 환경. 예, 언론 환경 이겨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막상 이제 당에 들어갈 건데요. 저 당의 구조를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이를테면 국짐당? 예, 국힘당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떻게 다른 건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요거는 또 이렇게 저는 국민의 짐이 마음에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당에 들어가게 되면 저 당내 문화를 못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의 정당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당이 지향하는 진보성이 있고요. 네. 당내 조직이 가진 보수성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건 어느 조직이나 다 있는 건데 저는 그걸 못 견딜 거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 대통령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명령이 잘 통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지시와 명령이. 네, 일종의 이제 조폭적 조직이죠. 네, 그럼 까는 건데 대통령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검사로서의 권한, 덮어서 돈 벌고 까서 명성을 얻었던 이 방식으로 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말하면 모든 게 이루어졌던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계속해서 부딪힐 거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모든 결정이 언론에 의해서 때로는 아마 우리가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언론이 없겠어요? 네. 윤석열에게는 우호적인 언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못 견뎌낼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중에 반은 저도 인정하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오늘부터 전 감사원장이죠. 이제 언제 냈죠 사표를? 어제 수리됐어요. 어제 어제 내고 어제 수리됐다. 어제 내고 어제 수리됐어요. 그렇구나. 어제 수리됐는데 이 사람도 사실 대선 출마를 시사했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일 텐데. 자, 그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6년 아니에요? 원래? 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4년이고 대법원장이 6년이구나. 윤석열 전 총장 임기는 2년이죠. 윤석열 전 총장 임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줄 아세요? 검찰청법에 되어 있죠. 그렇죠. 검찰청법이죠. 그러면 감사원장은 헌법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제 4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이자는 헌법을 사실 이제 내팽개친 거예요. 그렇구나. 헌법에 4년으로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최대 8년.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 검찰청장 임기는 진짜 검찰청법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임기는 하찮은 것이고 하찮은 거고 이 4년의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고귀한 거죠.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과연 윤석열 총장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갖고 있는 원래 정치의 성격상 화끈한 게 필요하거든요. 성격상 윤석열이 그런데 훨씬 더 유리할 거며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은 아마 우리가 2017년도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고구마형 문재인 같은 소리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굳이 대비하자면 고구마가 될 거고 그거에 비하면 윤석열은 사이다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착한 남자, 선한 남자고 선한 남자는 사실 정치에서 성공하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반면에 나쁜 남자에 가깝나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러면 제 주장이 맞겠네요. 끝까지 갈 수 있겠네.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체 내가 폭발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맞붙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저거죠. 뭐 누가 죽통이 터질까요? 표현이 그 죽통이 뭡니까? 등치로 보면 윤 총장 쪽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2030이 누굴 저 지지하는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야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갈 테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030만으로 보면 네. 지난번에 한번 그 방송 우리 엄문호 소장님 하지 않으셨어요? 20대의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좀 떨어지고 있다. 계속 네. 떨어지고 여성 쪽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네.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윤석열은 현재까지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무엇을 통해 자기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다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보면 네. 이를테면 이제 심판 투표, 보복 투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20, 30대가 탈이념, 탈진보 네, 그 네. 이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해관계 투표, 그러니까 이해 투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투표 형태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이 보수 쪽에 공정 정의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이준석 네. 당대표식의 공정한 경쟁, 예. 그리고 시장주의적 어떤 공정 네. 이런 부분을 좀 대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도 네. 20, 30대에서도 상당한 네.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택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심각한.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 판단으로는 막대한 공급 정책 외에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분야 전문가라기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그냥 막연한 저만의 그냥 하나의 해법이라면 저는 그 국가가 개입하지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시장에는 개입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1번 원칙이고요. 네. 해봐야 괜히 이상한 소리만 듣는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네. 2번은 뭐냐?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을 수만은 또 없잖아요. 네. 주구장창 공급만 하는 거다. 공급을 확대하자.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땅 장사하지 말고 정부가 그냥 아파트 지어서 계속 공급하자. 자, 그러면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기 좀 시간이 없고 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아시죠? 간단하게 평가 한번 해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셔도 왜냐하면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문화로 중산층이 임대 아파트 살까? 제가 의심이 가는 거죠. 잘 안 갈 거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저 때문에 그래요. 너 한 달에 70만 원 내고 아파트 들어갈래? 그럼 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만약에 월 5, 600 정도의 수입이 10년, 20년 보장되면 전 가요. 근데 직장이 그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한 달에 7, 8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살아라? 저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나랑 대부분이 다 같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기본주택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토론해 보시죠.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장도에 나섰잖아요. 예, 예. 자, 이 덕담이요? 덕담 한마디 부정적으로 하셔도 좋고. 아 그래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이 결초보온을 해서 이 발밑에 끈을 묶어 놓을 테니까 조심하고 걸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마무리하시죠. 예. 자, 오늘 윤석열 총장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이 출마 선언을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을 계기로 오늘 프레지던트 이 돋보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뭐 예상한 것이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윤석열 출마 선언에 있는 몇 가지 뼈들이 있었다는 것. 참 그거 들으면서 가슴 아팠다. 남은 1년 안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일부 뼈 있었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이번 대선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할까요? 네. 예, 그러면 돋보기 프레지던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